작년 1년 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널의 끝이 일단 보이기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도 맞고 그리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세대를 구상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새로운 희망의 그 디딤돌을 잘 만들기를 함께 그 약속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지금 뭐 아우성이잖아요. 예. 완전히. 그래서 수근 씨는 어떻습니까 상황이? 지금 그 수원은 2월 달에 첫 확진자가 발생했고요. 네. 그리고 2월부터 10월 정도까지는 8월 달에 한번 이제 2차 대유행이 있었고 네. 그렇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 우리가 전국 그 인구의 40분의 1 정도, 2.5%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수원에서 확진자 발생은 1% 이내였어요. 예. 그러니까 상당히 선방하고 있었죠. 예. 그랬는데 11월 말 12월 1월 들어서면서부터 전국 평균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자체 단위로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 단위로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한 개별적 대책이 사실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적인 상황하고 맞물려 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거를 끊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정책을 한다면 그래서 총리님이나 네. 당 대표님께도 계속 요청을 드려서 검토를 하게 한 게 신속 항원 검사를 해서 전 국민이 검사를 하게 하자. 그래서 확진자로 양성자로 나오면 PCR 검사를 또 하게 하고 그래서 확진자가 되면 지자체 단위로 다 격리를 시키게 하자. 그렇게 해서 고리를 끊어야만 이 현재 발생하는 이유를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줄일 수가 없다는 게 제 판단이에요. 근데 신속 항원 검사 가능한 겁니까? 예. 진단 키트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현재 그 검체 검사하는 방식을 의료인만 특히 간호원이나 임상병리사나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게 해놔서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해서 의료법에 저촉이 되는 것 때문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게 돼 있고요. 진단 키트를.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질본이라든지 이 방역 당국에서는 이렇게 해서 수만 명이 확진자로 발생하면 이들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의료 시설들이 태부족이라 혼란이 더 초래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첫 번째 저는 의료법 해당에는 특별한 경우, 그러니까 비상시국 같은 일이니까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가 그 매뉴얼을 영상이라든지 그 대중의 그 언론의 소통 방식을 통해서 알려주면 다 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양성이 된 사람은 그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또 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나와서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들은 지자체가 책임지고 격리나 생활치료시설로 일단 넣게 하고 그중에 중증 환자만 연세 드신 분이나 중증 환자만 의료기관으로 보내면 된다. 이게 제 판단인데 그것이 전제 안 받아들여지고 있어서 안타까운 거고요.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뭐 여주 같은 데서 신속 PCR 검사하고 이런 것은 또 하나의 사례로 제안되고 있는데 저는 어떻게든지 그 신속하게 일시에 그 전 국민에 가깝게 그 코로나 감염 여부를 검사해 내는 것이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현재로서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는 그 우리가 그 소상공인 특례 대출 보증 이런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고 또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우리가 직접 지원하고 이런 방식으로 계속 돕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이제 많이 일정하게 하고 있는 일이고 중앙정부가 이제 재난지원금의 여러 형태로 소상공인을 돕고 있죠. 그렇더라도 이 수준은 워낙 부족한 거거든요.
임대료는 꼬박꼬박 나가야 되고 또 최소 경영에 따르는 고정비용이라는 건 늘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지급된 정부의 재난지원금이나 지자체 재난지원금 갖고는 대부분이 상당히 충당하기 어려운 그 구조거든요. 그리고 규모가 워낙 차이가 있는데 이걸 일정 금액으로만 지불을 하니까 웬만큼 규모 되는 데는 정말 턱없이 부족한 이런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제히 문을 못 열게 했던 금지 업종이나 몇 시까지만 열으라고 했던 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정부나 지방정부가 상당 부분 책임을 져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새로 개념으로 나온 것이 그 손실보상금제죠. 그것을 이제 법제화한다는 거고 법제화하더라도 그것은 소급 입법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 법을 내놓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시행 방법을 시행령으로 만들고 그러려면 상당히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번 코로나에서 직접적으로 그걸 대상으로 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그래서 책임 있는 당에서의 역할은 이번에 설계하는 제4차 재난지원금에 있어서는 정부가 손실보상금제의 기본 정신을 차용한 그런 방식의 그 재난지원금을 설계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규모를 그 정도는 올려야 된다 하는 것이 저나 또 그동안 그 이 문제를 갖고 깊이 있게 고민한 지도부 또는 그 중앙정부의 일부 그 설계를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수원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본인이 10년간 수원시를 이렇게 저는 이제 12년 시장을 네. 그 하면서 느끼는 것은 사실 민선 5기가 갖고 있는 의미가 워낙 컸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 대부분의 자치단체장들이 지역의 토호들 위주로 돼 있었고 그야말로 정당이라든지 기존의 가장 큰 기득권 세력 중에서 나왔다 그러면 민선 5기 때 혁신적 자치단체장 그룹들이 출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시도들이 새로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있었던 지자체들의 정책 변화의 의미도 있었지만 이때는 새로운 개혁 과제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친환경 무상급식 일종의 그 시리즈가 나와서 이제 그 복지 정책에 상당히 큰 진전과 패러다임 전환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이를테면 사회적 책임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보통 그 최저임금보다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또 제한되고요. 또 사회적 경제라는 게 제한돼서 협동조합, 마을기업 이런 것까지 계속 발전하죠. 사회적 경제가 단위되는 사회적 기업들이 대폭 늘어나게 되고 이런 것들 포함해서 그 지자체마다 특색 있는 정책들을 상당히 많이 개발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지방자치 풀뿌리 정치가 시민과 이렇게 밀접히 관계돼 있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걸 국민들이 알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건 굉장히 큰 변화하고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시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우리 시는 뭐 그 사이에 컨벤션 센터를 만든다든지 또 프로야구 19단을 유치한다든지 수원 고등법원을 개원하고 고등검찰청을 개청한다든지 또 그 광역급 그 교통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것이 있는데 그러다가 또 지난해 말에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통과돼서 특례시 지위를 얻게 된 것까지도 들 수 있을 겁니다. 그 시장님께서는 몇 년 전에 한 포럼에서 주거복지 정책을 과감하게 지방정부로 이양해야 된다 주장을 하셨어요. 그건 지금 뭐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어떻게 그 반영됐습니까? 지금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수원 휴먼 주택 같은 것도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이 청년 같은 경우에도 당장 그 가구 분리를 하고 나면 거주할 곳이 상당히 마땅치 않아서
일종의 이제 고시총 쪽방 뭐 별방법으로 다 청년들이 불안정한 주거를 갖게 되잖아요. 이런 문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지방 정부가 담당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충남지사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정책들의 상당 부분을 가시적으로 이제 드러내놓고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방 정부에게 가용재원의 일정률을 주면서 자율적으로 그런 지도들을 하게 하면 굉장히 새로운 의미 있는 정책들이 나올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한 면만 보는 평가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사람이 바뀌기 위해서는 어느 날 머리 모양을 확 바꿔서 나와도 그 사람이 새롭게 보이죠. 우리가 특례시라고 하는 이제 별도의 이름을 하나 얻을 수 있었습니다. 수원시가 그냥 시가 아니라 특례시네.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정책 설계할 때도 많은 부분이 거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 일들이 이제 하나하나 변화의 시작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이번 지방자치법에 특례시가 들어간 거는 이제까지는 모든 행정 단위를 17개 광역자치단체, 226개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구분시켜서 차등적으로 행정을 해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광역 단위 행정을 해왔어요. 그것이 갖고 있는 피폐가 그게 다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특례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도 50만 이상 되는 도시는 특례를 둘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기존의 법에서도. 그것도 지금도 또 유효하게 있고. 그런데 이때 행정 수요, 또 국가 균형 발전, 그리고 인구 소멸 위기 이런 것에 대응하는 정책으로서 특례를 줄 수 있게 열은 거예요. 이번 법조항에. 그러니까 모든 지자체들이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이제. 그 중에 100만 이상 도시는 그걸 갖고 또 별도로 특례시로 이름을 부를 수 있게 한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인구 115만의 울산시가 있어요. 122만의 수원시가 있어요. 근데 115만 울산시는 광역시예요. 122만 수원시는 기초시예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건강가족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기초 단위로 하나씩 있습니다. 울산은 5개가 있습니다. 수원은 하나가 있습니다. 형평성이 맞나요? 기초 단위로 1개이기 때문에. 예. 이제는 우리가 광역시가 아니더라도 저기 특례시고 100만 이상으로는 별도로 기준을 적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게 이제 국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나 삶의 질에 변화를 주는 요인들이에요. 이제까지 중앙정부가 너무 잘못한 게 많은 거예요. 획일적 구분을 시켜놓고 이를테면 35만 되는 세종이 122만 되는 수원시보다 훨씬 기회가 월등히 많아요. 그럼 우리 국민들이, 우리 시민들이 받고 있는 차별이 너무 큰 거죠. 이런 요인들을 없애가는 첫 번째 단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어요. 행정 수도가 원래 이전되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위헌 판결 받고 나서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절름발이가 돼서 온갖 비효율과 낭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행정 수도 완성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회까지도 세종시로 가야 된다. 또는 중앙부처의 핵심적으로 이제 서울에 남아 있는 많은 것들이 세종과 충청권 또는 그 생활권이 그쪽으로 이루어지는 대로 다 이전해야 된다. 이건 저희 소신입니다. 그건 수도권 자치단체장하고 관계없는 얘기고요. 국가의 100년 대결에서도 필요한 얘기라고 보고요. 지금같이 비효율을 방치하는 것은 크게 우리로서는 현명하지 못한 일인 거죠. 그러는 가운데 지금도 지난해 처음으로 이제 수도권 인구가 지방 전체 인구보다도 더 많아지는 일이 벌어졌죠. 과밀화는 점점 더 지속되잖아요. 그래서 거점형 지역 발전의 모델들을 만들어야 돼요. 폴리뉴스가
저에게 여러 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정말 고맙고요. 지금 이제 작년 1년 된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널의 끝이 일단 보이기는 시작했습니다. 이제 설도 맞고 그리고 이제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면 우리가 코로나 이후 세대를 구상하면서 미리미리 대비하고 또 새로운 희망의 그 디딤돌을 잘 만들기를 함께 그 약속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